서진아,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여기서 움직이지 마. 딱 여기. 서진아, 아빠 여기 두고 어디 가는 거야? 금방 올 거니까 아빠는 그냥 기다려.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힙니다. 쿵 하는 소리가 눈 덮인 산비탈에 부딪혀 작게 울립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다치는 소리 같습니다. 차 안에서 딸의 손이 백미러를 한번 만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 세단은 비탈길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테일램프의 붉은 빛이 하얀 눈밭 위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듯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간판이 철제 기둥에 매달려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이 맞는지 박도현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굽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박도연 어르신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지만 꾹 참습니다. 눈물은 얼어붙으면 볼을 베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울면 딸이 이겼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닿습니다. 차키처럼 생긴 작은 플라스틱입니다. 차키가 아닙니다. 버튼이 2개 달려 있고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꼭 쥡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릅니다. 손바닥으로 아주 낮은 진동이 타고 오릅니다.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눈 덮인 소나무들이 그 바람에 한꺼번에 몸을 흔듭니다. 마치 수천 명이 한꺼번에 고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저 나무들은 자신이 버려진 것을 알까요? 아니면 그냥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것일까요? 어르신은 자신도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멀리서 딸의 세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코너를 돌아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브레이크 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저 테일램프가 사라지는 모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르신의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냅니다. 추위가 발끝부터 올라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그것이 아직 작동하고 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실 문이 열립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고요한 눈밭에 울립니다.
누군가가 얼굴을 내밉니다. 중년의 남자입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고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그 남자가 박도연 어르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그것을 더 꼭 쥡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밭을 밟으며 경비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자국마다 눈이 무릎 높이까지 찹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갑니다. 시간은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도연 어르신의 집 거실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입니다. 그네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그 그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딸 서진이가 어렸을 때 저 그네를 밀어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그때 서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 한서진 씨가 들어옵니다.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딸이 오늘은 수요일인데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딸의 표정입니다. 너무 밝습니다. 너무 다정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 미소가 얼굴에 억지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이 어르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순간 움찔합니다. 딸이 팔짱을 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서진이가 중학생 때 아버지 어깨가 아프다고 주물러 드린다며 팔을 잡았던 것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팔짱입니다. 어르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가라앉습니다. 거실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최인호 씨입니다. 딸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내비게이션 앱을 켭니다. 그리고 경로를 검색합니다. 어르신은 그 화면을 슬쩍 봅니다. 목적지가 낯선 이름입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곳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차 안에서 딸이 계속 말을 합니다. 아빠,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오리탕 먹으면 힘나잖아요. 오늘 특별히 예약했어요. 아빠 좋아하는 곳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딸이 자신이 좋아하는 식당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지난 3년간 딸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손에 꼽기 때문입니다. 최인호 씨가 운전석에서 말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딱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르신의 귀가 번뜩 열립니다. 서류? 도장? 무슨 서류 말인가요? 어르신이 묻지 않은 것은 묻는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 봐서입니다. 대신 어르신은 눈을 감습니다. 마치 졸린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창문 쪽으로 기울입니다. 뒷좌석 구석에서 어르신은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집니다.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손바닥으로 아주 작은 진동이 올라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로 귀만 열어둡니다.
이제부터 딸과 사위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작은 기계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딸과 최인호 씨의 대화가 점점 거리낌 없이 흘러나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르신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차가 외곽도로로 빠집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집니다. 겨울이라 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볏짚만 군데군데 쓰러져 있습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로 그 풍경을 상상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모든 것이 거두어지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들판입니다. 앞좌석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못 넘기면 끝이에요. 그 말이 어르신의 귓가에 꽂힙니다. 무엇이 끝인가요? 어르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 그 집에 걸린 대출, 그리고 딸에게 넘어가지 않은 명예. 그것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최인호 씨가 핸드폰을 만지며 말합니다. 집부터 빼야 돼요. 아버지가 정신만 멀쩡하면 절대 안 찍어요. 어르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신이 멀쩡하면 안 찍는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고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딸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왜 오리탕을 먹자고 했는지, 왜 서류와 도장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르신의 눈꺼풀 아래에서 시선이 한번 흔들립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더 깊게 고개를 떨굽니다. 울면 들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춥니다. 간판에 병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빠, 잠깐 검사만 받고 가요. 건강검진이에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복도 벽에 붙은 안내문을 슬쩍 봅니다. 치매 조기진단센터. 그 글자가 어르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내가 산다. 대기실에서 어르신은 딸과 사위가 접수를 하는 동안 주위를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그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소파에 놓인 잡지. 어르신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해 둡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그것이 아직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아직 녹음 중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은 일부러 대답을 천천히 합니다. 가끔 엉뚱한 대답을 섞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는 질문에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우리 막내가 태어난 날 아닌가요? 의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르신은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웃어라. 내가 웃을 때 나는 더 날카로워진다. 그날 밤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봅니다. 딸의 팔짱, 사위의 서류 이야기, 병원에서의 검사.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어르신은 결심합니다. 앞으로 더 망가진 척을 해야겠다고, 더 정신이 흐린 척을 해야겠다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이 밝습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돌아가는 소리, 봉지가 찢어지는 소리. 어르신은 귀를 기울입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입니다. 딸이 이렇게 부지런히 무언가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딸이 거실로 나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가 담긴 컵을 들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기력 보충용이에요. 어르신은 컵을 받습니다. 컵 안에 든 음료가 뿌였습니다. 우유 같기도 하고 두유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면에 뭔가가 완전히 녹지 않고 떠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하얀 가루의 흔적입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어르신은 컵을 입에 댑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습니다. 입술만 적시고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딸이 뒤돌아서는 순간 손수건으로 입을 닦습니다. 그리고 딸이 부엌으로 돌아가는 틈을 타서 싱크대 배수구로 음료를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물소리에 음료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묻힙니다. 어르신은 빈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딸은 매일 같은 음료를 가져다 줍니다. 어르신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은 그 음료를 다른 곳에 부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입니다. 어르신이 몇 년 전부터 키워온 상추 화분입니다.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던 상추입니다. 어르신은 딸이 없는 사이에 그 음료를 화분에 붓습니다. 흙이 뿌연 물을 빨아들입니다. 어르신은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베란다에 나가봅니다. 상추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죽어가는 상추잎을 한 장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초록빛이 사라지고 누런색만 남은 그 잎을 바라보며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딸이 나에게 먹이려던 것의 결과라고. 저 상추가 나였을 수도 있었다고. 어르신은 그 잎을 비닐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그것과 함께 보관합니다. 그날 저녁 딸이 어르신의 방에 들어옵니다. 손에 어르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아빠,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분실 방지용이에요. 요즘 폰 잃어버리는 어르신들 많아서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딸을 바라봅니다. 딸이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빈손을 바라봅니다. 핸드폰이 없어지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주머니 속 그것이 있고 머릿속에는 2개의 전화번호가 외워져 있습니다. 지구대 번호와 오랜 친구 윤상복의 번호입니다. 핸드폰이 사라지자 박도현 어르신의 하루는
더 조용해집니다. 딸은 어르신을 거실에 앉혀두고 자신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 내용은 들리지 않지만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어르신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저 웃음이 예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다고. 어르신은 기회를 엿봅니다. 딸이 장을 보러 나가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옵니다. 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합니다. 아빠, 금방 다녀올게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현관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딸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딸의 뒷모습이 정문을 지나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어르신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있는 층으로 갑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임경자 씨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보고는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르신은 임경자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비실에 전화기가 있지요? 임경자 씨는 잠시 어르신을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경비실 위치와 전화기가 있는 자리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어르신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아버님, 급하시면 여기로 오세요. 언제든지요. 어르신은 그 종이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나와 경비실로 향합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니 전화기가 보입니다. 벽에 걸린 유선 전화입니다. 어르신은 수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외워둔 번호를 누릅니다. 윤상복, 오랜 친구의 번호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윤상복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박도연 어르신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상복이 형님 나야. 도연이. 전화기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윤상복 어르신이 말합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다. 박도연 어르신은 깊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 우리 집 서랍 맨 아래 있는 파란 통장 케이스 있지요. 거기 안에 있는 것 먼저 빼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전화기 저쪽에서 윤상복 어르신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무슨 판을 벌였냐? 박도연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비실 밖을 살핍니다. 아직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전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형님, 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 말 믿고 그것만 먼저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 그때 움직여주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어르신은 경비실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어 현관문을 엽니다. 슬리퍼를 벗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앉아있던 그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마치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딸이 돌아왔을 때 어르신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빠, 뭐해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응, 그냥 버스 기다리고 있어. 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르신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를 더 망가진 사람으로 봐라. 그게 지금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주머니 속 그것이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윤상복 어르신이 파란 통장 케이스를 찾아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박도연 어르신의 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딸과 최인호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빛입니다. 어르신이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데 왜 달라지는 게 없는지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딸이 어르신의 컵을 유심히 살펴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컵 바닥에 남은 자국을 확인하고 싱크대 주변을 둘러보고 화장실 변기 물 내린 흔적까지 체크합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등 뒤에서 따가운 눈빛이 꽂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더 멍하게, 더 흐릿하게, 더 망가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딸과 최인호 씨가 어르신의 방에 들어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딸이 어르신의 점퍼를 들어 올립니다. 주머니를 뒤집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미리 그것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최인호 씨가 서랍을 열어봅니다. 양말 서랍, 속옷 서랍, 모자가 들어있는 상자까지 하나하나 뒤집어 봅니다.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눈이 멍합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딸이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아빠, 혹시 뭐 숨긴 거 있어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에 들린 텔레비전 리모컨을 귀에 갖다 댑니다. 여보세요? 버스 종점이지요? 지금 몇 시에 출발해요? 딸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진짜 왔네, 완전히. 그 말이 어르신의 귀에 들어옵니다. 어르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딸과 최인호 씨가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은 잠시 기다립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침대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 아래 얇은 비닐에 쌓인 그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꺼내 허리띠 안쪽에 붙입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제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잠든 척 방에 누워 있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최인호 씨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가 낮지만 벽이 얇아서 내용이 조금씩 들립니다. 내일 오후 2시 서류 대리인 불렀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최인호 씨의 목소리입니다.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로 입술만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중얼거립니다. 끝은 너희가 아니라 끝은 내가 정한다. 허리춤에서 그것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아직 녹음 중입니다. 오늘 밤의 대화도 내일의 대화도 모든 것이 그 안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아파트 단지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가로등 위에도 놀이터 그네 위에도 주차된 차량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진이가 어렸을 때 눈이 오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코에는 당근을 꽂고 눈에는 조약돌을 박았습니다. 그때 서진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눈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입니다. 화장을 곱게 했습니다. 립스틱 색이 밝습니다. 목소리도 밝습니다. 아빠, 오늘 좋은 데 가요. 상담받으러요. 거기 시설 진짜 좋대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어젯밤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눈을 흐리멍덩하게 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딸을 바라봅니다. 그래야만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최인호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재촉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눈 더 오기 전에 출발해야 해요. 딸이 어르신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점퍼를 입혀줍니다. 목도리를 둘러줍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챙기듯 꼼꼼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어줍니다. 어르신은 그 손길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이 손이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일까? 차에 오릅니다. 뒷좌석에 앉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어르신은 허리춤에 붙어 있는 그것을 한번 확인합니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어르신은 손을 점퍼 안으로 넣어 버튼을 살짝 누릅니다. 손바닥으로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해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대화가 그 작은 기계 안에 저장될 것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슈퍼마켓, 약국, 분식집, 어르신이 수십 년간 다니던 길입니다. 그 길이 점점 멀어집니다. 마치 과거가 멀어지는 것처럼, 추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둘씩 뒤로 밀려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집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습니다. 딸과 최인호 씨는 가끔 눈빛만 교환할 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고개를 창문 쪽으로 기울입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한참을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옵니다. 외곽도로로 접어듭니다. 창밖 풍경이 바뀝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납니다. 그마저도 사라지고 산이 나타납니다.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포장이 끊기고
비포장 구간이 시작됩니다. 차가 덜컹거립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뜸해집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진짜 외지네. 최인호 씨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조용하잖아.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조용하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어르신은 압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산길을 오릅니다. 커브가 계속됩니다. 창밖으로 절벽이 보입니다. 눈 덮인 소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어르신은 상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차가 멈춥니다. 어르신이 눈을 뜹니다. 창밖에 낡은 건물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어서 요양이라는 단어만 겨우 읽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건물 창문에서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딸이 뒤돌아봅니다. 표정이 이상합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아빠,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상담받고 올게요. 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달라붙습니다. 어르신이 차에서 내립니다. 발이 눈에 푹 빠집니다. 무릎까지 눈이 찹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딸이 어르신의 등을 밀어 건물 출입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 딱 여기서. 금방 올게요. 그 말투가 어딘가 낯익습니다. 아침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 딱 여기서. 어르신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차 문이 닫힙니다. 쿵 하는 소리가 눈 덮인 산에 부딪혀 울립니다. 엔진이 걸립니다. 배기가스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뒤돌아봅니다. 검은 세단이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붉은 빛이 하얀 눈밭 위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촛불이 꺼지듯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브레이크 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이 어깨 위에 쌓입니다. 머리카락 위에 쌓입니다. 눈썹 위에도 쌓입니다. 바람이 귀를 베어갑니다. 볼이 얼얼합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꾹 참습니다. 지금 울면 딸이 이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허리춤에 있는 그것을 만집니다.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듭니다. 경비실 쪽을 바라봅니다.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발을 뗍니다. 눈을 헤치며 경비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마다 눈이 무릎까지 찹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실 문이 열립니다. 중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밉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봅니다. 보호자분은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우리 딸이요. 효녀예요. 금방 온대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경비원이 혀를 찹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얼어 죽겠네. 따뜻한 경비실입니다. 작은 난로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난로 앞에 섭니다. 손을 내밀어 불을 쬐입니다. 얼어붙었던 손끝이 조금씩 녹아갑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커피를 타러 뒤돌아섭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이 벽에 걸린 유선전화에 멈춥니다. 검은색 수화기가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어르신은 주위를 살핍니다. 경비원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수화기를 듭니다. 머릿속에 외워둔 번호를 누릅니다. 지구대 번호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기는 지구대 맞습니까?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경찰이 어르신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순찰차가 아파트 앞에 멈추고 어르신이 내립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딸과 최인호 씨가 거실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아마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딸이 달려옵니다. 어르신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목소리가 다정합니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압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저 다정함이 연기라는 것을.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딸과 최인호 씨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르신에게 말을 걸 때마다 눈치를 살핍니다. 음료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서류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일상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딸이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입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가죽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서류 대리인입니다.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왔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딸이 서류 대리인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커피를 대접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웃음소리가 오갑니다. 어르신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눈이 흐릿합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서류 대리인이 가방을 엽니다.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탁자 위에 펼칩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빼곡합니다. 근저당설 정계약서, 부동산 처분이 임장, 재산관리 동의서,
단어들이 칼날처럼 눕혀져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글자들을 내려다봅니다. 희미하게 읽히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류 대리인이 붉은색 인주통을 꺼냅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냅니다. 나무 도장입니다. 어르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 도장은 어르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진짜 도장은 방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것은 가짜입니다. 딸이 만들어낸 가짜 도장입니다. 딸이 어르신 옆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달콤합니다. 하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파고들어 살이 아픕니다. 가짜 도장이 어르신의 손에 쥐어집니다. 딸이 그 손을 이끕니다. 종이 위로 가져갑니다. 인주통 위를 지나갑니다. 도장 끝에 붉은 인주가 묻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향해 내려갑니다. 1cm, 5mm, 3mm, 1mm, 도장 끝이 종이에 닿으려 합니다. 탁! 어르신의 손바닥이 탁자를 내려칩니다. 굉음이 울립니다. 커피 잔이 흔들립니다. 서류가 흩날립니다. 인주통이 넘어집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로 번집니다.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모두가 멈춥니다. 딸의 눈이 커집니다. 최인호 씨의 입이 벌어집니다. 서류 대리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까지의 흐릿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맑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마치 칼날 같습니다. 어르신이 입을 엽니다. 이 도장? 아니요.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어르신이 손에 쥔 가짜 도장을 바닥에 던집니다. 대굴대굴 도장이 마루 위를 굴러갑니다. 딸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습니다.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차키처럼 생긴 작은 플라스틱입니다. 버튼이 2개 달려 있고 가장자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인주가 번진 서류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부터 들어보시지요.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버튼을 누릅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딸의 목소리입니다. 선명합니다. 또렷합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침에 속여 나오면 도장만 찍게 하면 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최인호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서류 대리인이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녹음은 계속됩니다. 최인호 씨의 목소리가 겹쳐 나옵니다. 폰 빼서 위치 추적 막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어르신이 눈을 감고 잠든 척했던 그 순간의 대화입니다. 이번 달 못 넘기면 끝이야. 집부터 빼야 돼.
아버지가 정신만 멀쩡하면 절대 안 찍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벽에 부딪히고 천장에 부딪히고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떠돌며 모든 사람의 귀를 파고듭니다. 딸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눈에 공포가 어립니다. 최인호 씨가 뒤로 물러섭니다. 벽에 등이 닿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서류 대리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서류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종이를 주섬주섬 모읍니다. 이건 제가 알던 상황이 아닌데요.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깁니다.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향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쾅, 문이 닫힙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집니다. 딸이 어르신에게 다가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눈에 광기가 어립니다. 아빠, 그거 줘요. 그거 내놔요. 손이 먼저 나갑니다. 어르신의 손목을 잡으려 합니다. 어르신이 한 발 물러섭니다. 딸이 다시 다가옵니다. 손톱이 어르신의 팔을 긁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두드려집니다. 쾅, 쾅, 쾅. 강한 노크 소리입니다. 모두가 멈춥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딸의 손이 멈춥니다. 어르신에게서 떨어집니다. 최인호 씨가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어르신이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표정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임경자 씨입니다. 그리고 윤상복 어르신입니다. 윤상복 어르신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통장 케이스입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케이스입니다. 윤상복 어르신이 박도현 어르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도연아, 내가 말한 통장 케이스. 그 안에 있던 것도 가져왔다. 케이스를 열어 보입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녹음 파일의 백업본, 상황을 설명하는 글, 딸과 사위의 계획을 정리한 기록,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준비해 둔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내용을 확인합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딸과 최인호 씨를 바라봅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딸이 무릎을 꿇으려다 멈춥니다. 마루 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올려다봅니다.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인 것 같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빠가 이걸 다 준비했어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딸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배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깊은 것은 피로입니다. 자식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아버지의 끝없이 깊은 피로입니다. 내가 널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그 모든 기억이 가슴속에서 부서져 내립니다. 경찰이 딸과 최인호 씨를 일으켜 세웁니다. 현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세 사람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거실에는 어르신과 윤상복 어르신, 그리고 임경자 씨만 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잠시 후 윤상복 어르신이 박도현 어르신의 어깨를 잡습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말합니다. 고생했다, 도연아.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참고 있던 눈물입니다. 딸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던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됩니다. 어르신은 오랜 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웁니다. 몇 달이 지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에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고 햇살이 따뜻해집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활짝 핍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공중을 춤추듯 떠다닙니다. 세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박도현 어르신은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엽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어르신은 창가에 서서 그 바람을 맞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습니다. 따뜻합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란다의 화분에 새 흙이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화원에 가서 사온 흙입니다. 상추 씨앗을 새로 심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심었는데 어제 싹이 돋아났습니다. 초록빛 떡잎 2장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싹에 물을 줍니다. 조심스럽게 아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번에는 아무것도 타지 않은 맑은 물입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파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모든 것이 어르신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빼앗긴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지켜낸 것입니다. 온몸으로 버텨낸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안심이 됩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르신이 현관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윤상복 어르신이 서 있습니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서 빵 냄새가 납니다. 갓 구운 단팥빵입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빵입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단팥빵을 나눠 먹습니다. 윤상복 어르신이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릅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사이에만 있는 그런 편안함입니다. 윤상복 어르신이 입을 엽니다. 오늘 경로당 가자. 장기 대회 한다더라. 박도연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오랜만이네.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압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친구와 마주 앉아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르신은 딸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생각을 접어둡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것이 지금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차키 모양의 그것입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목소리들이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르신은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둡니다. 이제는 다시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네가 흔들립니다. 높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서진이를 태우고 밀어주던 그 그네입니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그때 서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립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립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상복 어르신이 일어섭니다. 가자, 늦겠다. 박도연 어르신도 일어섭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가벼운 점퍼를 걸칩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 봄 햇살이 쏟아집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거립니다. 어르신은 그 햇살 속으로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꽃잎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어르신이 혼잣말을 합니다. 작게, 아주 작게. 이제는 내 편을 내가 만든다. 윤상복 어르신이 옆에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뭐라고? 박도연 어르신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딩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봄날의 바깥으로, 새로운 하루로 어르신의 삶은 계속됩니다.